주말과 휴일 줄었던 검사 수가 다시 늘자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만에 다시 30만 명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급증으로 정점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이번 주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어제 20만 명대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30만 명대 중반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숫자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갈 요인들이 숫자가 줄어들 요인보다는 아직은 좀 많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소위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이라도 올라갈 것이고 예. 이제 방역 단계를 계속 지금 풀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쉽게 안 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심을 이제 하니까 가벼운 감기라고 그래서 안 떨어질 것이고 반면에 이제 좀 좋아질 요인은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 호흡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좀 적게 하죠. 나의 면역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슬픈 일이지만 이제 내일이면 아마 1,000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앓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앓을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게 된다는 이제 그런 슬픈 일인데요.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 지난번에 봤던 60만 명까지는 다시 가는 일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내일 나올 확진자 규모에 따라서 감소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그 사실은 그 신속 항원 테스트를 하면서 특히 주말에 그 검사를 안 하는 개원 그 병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중에 문을 여는 병원 사이에 그 숫자가 더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화요일 이제 많은 검사들이 되어지고 수요일, 목요일에 늘 해왔듯이 이제 상승세를 치는 건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잖아요. 전문가용 병원 의사가. 통보를 즉시 못하고 그날 저녁에 몰아서 하는 병원들이 많은 거예요. 병원에서요? 그렇죠. 예. 또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가 그걸 다 취합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전국에 보건소가 250개 여 정도인데요. 30만 명을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숫자를 받아서 컴퓨터에 옮기는 데조차도 시간이 250개가 30만 개를 하려면 한 개당 뭐 1,500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라서 그렇다면은 정말 독감 치료할 때 우리가 병 나면 진단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약 받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이 과정을 짧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느껴지는데요. 지금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텔스 오미크론, BA2라고 불리는 겁니다. 정부도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유행 정점이 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처음에 이제 뭐 덴마크 이런 데서 얘기가 됐을 때 우리한테는 좀 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잠잠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막 증가하기 시작하고 지난주 발표가 26% 정도 전 발견되는 거 26%인데 한 주 만에 30%를 건너뛰고 41%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동안 늘 해왔듯이 우리가 델타가 우세종이 100%가 되고 오미크론이 100%가 되고 오미크론의 아류인 BA2, 그러니까 소위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100%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단기간에 환자 숫자 감소를 보기에는 어렵겠다. 근데 다만 이제 중증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입원율이나 사망률이나 괜찮다고 하는데 전파율이 유럽에서는 30%. 최근에 미국의 닥터 파우치가 밝힌 건 50 내지 60%예요. 그럼 가운데를 잡아서 40%만 한다 손 치더라도 환자 발생이 40%까지는 더 안 늘더라도 최소한 한 20% 늘 거 아닙니까? 그럼 환자가 느는 만큼 그 비율만큼 중환자가 발생할 것이고 중환자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지금 위중증 환자가 정리가 되면 그중에 절반은 무조건 돌아가십니다. 어떤 치료에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을 걱정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스텔스 오미크론을 지금 막을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똑같은 오미크론의 아류이기 때문에 그게 뭐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숫자를 막기 위해서 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적절한 특효약을 빨리 들어가게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파력도 강해서 더 무서운데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도 스텔스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확실치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오미크론의 이름을 달고 있는 바이러스는 그 아류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리 크게 면역 그 자체가 그 항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미크론을 앓고 얼마 안 된 분들, 특히 그 중에서 항체가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가 충분히 있는 분들은 스텔스 오미크론에 또 걸릴 확률은 상당히 낮다. 그러나 원래 이 의학에는요, 어떤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감염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똑같은 그 균이 남아있다가 다시 생깁니다. 그걸 재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또 같은 병이 또 오는 거예요. 예. 재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오미크론도 드물게는 오리지널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또 그다음에 스텔스에 걸린다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미크론 한 번 앓으면 그냥 그걸로 대개는 가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치를 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재감염 추정 확진자가 총 290명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오미크론에 걸렸다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또 걸린 분들이 아닌 겁니까? 그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오미크론이냐 스텔스 오미크론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 델타냐 따지는 것은 다 보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진되는 코로나 환자의 5%, 아주 열심히 할 땐 10% 정도만 이게 델타냐 오미크론이냐 스텔스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200몇 명밖에 안 되는 분들 중에서는 확률적으로 따지면 한 명이나 2명 정도가 아마 그 소위 말하는 서브 타입 이게 델타냐 오미크론이냐를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재감염의 숫자가 좀 적은 편인데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워낙 이제 지금 숫자가 너무 방대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숫자들이 지금 숫자가 바깥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전체를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 해외 입국하시는 분 중에 절반 이상의 확진자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요? 56% 정도 되는데 그런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은 지금 완화가 됐습니다. 일주일 격리하는 것을 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아예 없앴는데 이 부분은 문제 없다고 보세요? 예, 저는 그 문제는 크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이 10명 중에 4명이 될 정도로 지금 전체 모든 환자가 오미크론이라고 보고요. 그중에 4명이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30몇만 명 발생하는데 해외에서 매일 들어오는 환자 숫자는 100명 아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다 검역을 다 안 하고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텔스 오미크론 우세종이 되는 과정에 크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위험도 지수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병상 가동률 지표 역시 비수도권의 경우 이미 80%가 넘은 곳이 많은데요. 병상 가동률 괜찮은 걸까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병상 가동률 80%가 그러면 거의 병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100개 중에 20개가 비어 있으니까 80% 아니겠느냐고 얘기를 하지만서도요. 그렇지 않고요. 가장 잘 되는 종합병원 병상 가동률은 90% 채 안 넘습니다. 그런데도 입원이 안 되죠. 당일 입원되는 잘 되는 대학병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상 가동률은 숫자상으로는 90%이지 100% 이런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환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80%라면 거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물이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일정 지역에서는 아마 지금보다 80% 더 넘는 데도 있을 테니까 이제 한 지역에서 치료를 못하고 다른 광역시도로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자.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확진자를 줄이면 됩니다. 확진자가 줄면 그 비율만큼 중환자가 주니까. 근데 지금은 방역 단계를 이제는 그냥 거리두기는 거의 다 이제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딱 한 가지 남아 있는 방법은 치료를 해서 줄이는 겁니다. 예, 위중증으로 갈 사람들을 미리 약을 주면 위중증으로 안 가겠죠. 팍스로비드는 90%를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환자한테 약을 줬을 때 발생하는 중환자 숫자의 90%를 줄일 수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중환자실 점유율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질병청에서 이 팍스로비드가 2주 뒤 소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라게브리오를 조속히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현재 물량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이제 한 7만 명분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발생하는 숫자 중에서 고위험군이 지금 거의 한 20%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면은 예. 오늘 뭐 나왔던 30몇만 명의 20% 하면 뭐 6천 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금방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 예. 20% 6만 명이군요. 그죠? 네. 33%, 20%. 그러면 하루 쓰면 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많이 처방이 안 되는 이유가 그동안에는 이제 처방도 좀 어려웠고 뭐 병용 금기 약물도 있는데 사실은요. 의사들이 정신 차리고 또 수요자들이 환자들이 내가 이 약을 꼭 먹어야지 중환으로 안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약을 잠깐 끊고 약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약이 23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병용 금기약이 있는데요. 그중에 따지고 보면 몇 가지만 많이 쓰이는 약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약들이에요. 예, 그리고 라게브리오는 처음에 이제 몰루피라비오라고 성분명이 나왔다가 이름이 라게브리오가 된 약인데 그거는 사실은 식약처에서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허가를 진작 했어야 되는 겁니다. 허가를 진작 해놓고 긴급 사용 허가를 해놓고 쓰고 안 쓰고는 그냥 방대본에 맡기거나 아니면 의료계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허가를 안 하고 있다 급히 허가를 한다고 하면은 허가 과정에서 좀 졸속은 없겠느냐, 무리는 없겠느냐. 그리고 지금 며칠 안에 허가를 한다는데 그렇게 허가할 거면 진작 허가를 하지 왜 며칠 동안 그렇게 급하게 허가를 할 거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그 라게브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희망을 가졌다가 제일 먼저 나온 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실망을 했고 마침 팍스로비드가 거의 90%로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뒷전으로 밀린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이제 좀 많은 그 임상을 해보니 한 40%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 걸렸는데 그 약을 먹으면 40명은 입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상당수가 중환자실 갈 기회를 줄일 수 있고 그중에 절반은 사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약을 먹었는데 1명이 사망을 안 한다. 라면 그 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써야 됩니다. 그리고 팍스로비드에 비하면 가격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당장 도입해서 저는 일단 시행을 해보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라게브리오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핵산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는데요. 이제 그 임신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임신부라든지 또 임신을 앞둔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서만 조심을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려할 만한 그런 부작용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병용 금기 약물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오히려 사용하기엔 더 편하고요. 우리가 치료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하고 2개 가지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르죠. 선택권이 있다는 거. 예,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자 환경에 따라서 선택권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약이고 그 외에도 지금 사실은 첨단 의학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지금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신 약품들을 빨리 수입해서 빨리 이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을 못 먹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좀 억울하게 중환자실 가고 사망에까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는 정부의 책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라게브리오든 팍스로비드는 수입 물량을 더 많이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힘듭니까? 팍스로비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량이 대단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물량이 아마 3월 말쯤 겨우 당겨서 들어와서 하는 건데 그건 한계가 있고요. 라게브리오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약을 이미 보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못 풀고 있는 거고요. 승인이 나면 아마 즉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3차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고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도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영유아 백신 접종에 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5세, 11세는 참 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그 위에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용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암만 어린아이들이라도 3분의 1 용량을 갖고 충분하겠느냐. 예. 어른들은 밥 한 그릇 먹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3분의 1만 먹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들이 백신을 맞고 2차까지 맞고 그다음에 그 2주가 지나야 제대로 된 항체가 생기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때가 되면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나서일 텐데 지금 막 시작을 해도요. 3월 말에 시작을 해도 아마 처음 맞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면역을 갖췄다고 할 때는 벌써 5월 초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오미크론이 거의 정리가 돼 있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mRNA 백신은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이 아닙니다. 오미크론용 백신이 아닙니다. 다만 중증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때 가서 주사를 그렇게 2번씩이나 맞으면서 또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게 있고 또 환자가 너무 많아지면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5세에서 11세까지 중에서도 어떤 만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 특히 이제 암으로 치료받는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비만, 당뇨 등등 어떤 병으로 병원에 쭉 다녀야 되는 아이들은 꼭 맞기를 권고합니다. 예. 그러나 모든 일반 건강인들한테 다 하기에는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